다음 여러분 진실의 힘이라고 아세요? 검색 좀 해봐. 진실의 힘. 재단법인이에요. 진실의 힘이라는 게 재단법인인데 이 진실의 힘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일반 농부, 어부 이런 분들을요. 이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잡아가요. 잡아가가지고 자기네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 직전이나 이럴 때 잡아가가지고 60일씩 50일씩 고문을 했어. 눈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고문을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눈이 거꾸로 피가 흘렀겠지. 너무 고문을 당해서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흐를 정도의 고문을 해가지고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내. 그래서 6년씩 7년씩 10년 12년 18년 감옥을 살게 해. 그 과정에서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간첩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놀리니까 자결을 했어. 어떤 사람은 그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간첩으로 잡혀 들어갔다는 얘기에 놀래갖고 심장마비로 죽었어.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간첩으로 잡혀있는 걸 보면서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나중에 다 무죄 판결 받아요. 그 무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배상금 일부를 내갖고 만든 재단이 진실의 힘이야.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억울하게 붙들려가서 간첩 누명을 쓰고 죽도록 고문당했던 사람들 40년씩 30년씩 간첩 취급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미쳤어. 큰딸이 정신이상이 된 거야. 아버지가 간첩으로 잡혀간 다음에 정신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둘째 딸을 간첩의 딸로 살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 딸을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 그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야. 지금 그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 그런데 박정희 기념관을 지어. 전두환이 감히 전두환 살인마가 감히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사열을 받아.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니? 나 오늘 아침에 또 대단한 거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김대중을 욕한 광주 사람들 자기가 광주 사람이라면서 꼭 와. 자기 전라도 사람인데 김대중이 싫대.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마준이 너님 고맙고요. 뭐냐? 김대중이 전두환 노태우를 살려줬기 때문에 사형을 면해줬기 때문에 자기네 김대중을 싫다는 거야. 그런데 검색해보니까 김대중이 사면을 한 게 아니라 대선 끝나고 4일 만에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더만. 나는 이제까지 김대중이 사면한 줄 알았어. 나도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줄 알았더니 김영삼이 사면을 한 거야. 나 오늘 아침 알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 개놈 새끼들이 김대중이 전두환 노태우 살려줬다. 예. 이 쌍놈 새끼들이 이제까지 저도 김대중 대통령이 한 줄 알았다니까요. 이 김영삼이 사면해준 거야.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 새끼들의 거짓말이 첫 번째는 그 전두환 노태우 사면했다. 그 김영삼이 한 거야. 두 번째는 독도 팔아먹었다. 공동수역. 독도 공동수역 설정한 거 박정희예요. 박정희가 1960년대에 약속해 준 거야. 독도의 경제수역을 결정할 때 공동수역으로 한다. 김종필 시켜가지고 독도 밀약으로 약속해 준 내용이야. 그걸 저 개새끼들이 전두환 풀어줬다. 그 다음에 독도 팔아먹었다. 계속 지랄을 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참다 열받아갖고 2006년에 독도 밀약을 까버린 거예요. 너네 왜 자꾸 김대중 대통령한테 거짓말하냐. 독도 팔아먹은 건 박정희 아니냐. 박정희 때 김종필이 특사로 가면서 김종필이 형인가 동생이랑 북한에 누구랑 만나갖고 독도 밀약을 맺은 거 아니냐. 거기서 독도에 대해서 공동수역을 한다고 박정희 때 니네가 약속해놓고 그걸 왜 김대중이 팔아먹었다 얘기하냐.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지랄 연병했어요. 왜 하필 이럴 때 이걸 공개하냐고. 저 개놈의 새끼들이. 저 개놈의 새끼들이 그때 그랬다니까. 그래놓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냥 빨갱이. 야, 이 개놈 새끼들아.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북한에서, 북한군이 뭐 연평도나 이런 데에서 껄쩍거리다가 어떻게 된지 알지? 시커멓게 불 뿜으면서 도망갔어. 김대중 대통령의 원칙이 뭔지 알아? 전쟁을 철저히 막는다. 그러나 도발하면 단호한 대처한다. 박살을 내가지고 불 펄펄 내면서 도망간 놈들이야.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도발은 용서하지 않았어. 이명박은 입으로는 전쟁 쳐들어오면 가만히 당해. 누가 더 뛰어나냐 이 개놈 새끼들아. 평화를 이야기하고 전쟁을 억제하려고 애썼지만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내려서 연평해전 승리로 이끈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야. 이명박은 어떻게 했어? 전쟁도 불사한다고 지랄 연병하다가 천안함, 너네 북한에서 천안함을 와서 공격한 거면 너네 말대로라면, 이거 얘기하면 코미디 될까봐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연평도 우리 민간인 40명이요. 민간인 40명이 44명? 민간인 44명이 연구 장애를 입었어요.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어. 민간인 2명이 죽고 그 다음에 민간인 44명이 치명적 연구 장애를 입었어요. 그렇게 폭사격을 받으면 우리가 해주 일대를 쓸어버려도 국제법상 위반이 아니야. 근데 이명박이 그때 그만하라 그랬잖아. 이제 그만하자고. 연평해전 때 연평도 공격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침부터 그 전날, 중요한 건 그 전날이야. 11월 22일 밤 10시에 특종이 터져.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2월 22일 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불법 사찰한 증거가 나와. 수첩이 발견된 거야. 불법 민간 사찰한 수첩이. 검찰이 한번 숨겼는데 그게 다시 발각이 돼. 그래서 검찰의 축소수사까지 터지면서 이거 민간 사찰 이 문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를 능가한다. 이걸로 이명박 하야한다. 세계 언론이 주목을 한 사건이 2010년 11월 22일에 터졌어. 밤 10시에. 다음날 이걸로 도배하기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 다음날 23일 아침 8시부터 갑자기 연평도에서 어디를 향해 그 NLL을 향해서 포사격을 했는데 그 NLL 그 위치는 미국의 국무장관도 이거 국제법상 이게 한국 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해주로부터 12L이야. 해주로부터 12L이 안에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북한 영토야. 그게 그레그였나? 키신저였나 그레그였나가 그거를 미국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바다 NLL 우리 바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바다가 사실 국제법상 북한의 땅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키신저의 보고서가 있다고. 그 바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가 늘 이게 뭐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야. 거기에다가 한 번도 안 한 핵실험을 그 포격 사격을 한 거예요. 그 문제의 바다에다가 3678을 쐈는데 그 쏜 포가 어떤 포냐? 1분에 몇백 발인가 쏘는 거래. 1분에 몇백 발을 쏘는 포이기 때문에 그 3000 몇백 발을 정말 훈련으로 쏜 거면요. 30분 안에 다 쏠 수 있다는 거야. 30분 안에 다 쏠 수 있는 포를 그걸 아침 8시부터 낮 2시까지 6시간 동안 나눠서 쏜 거야. 빠바방 쏘고 기다리고 빠바방 쏘고 기다리고 마치 뭘 기다리는 것처럼 6시간에 그 포를 나눠서 그걸 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6시간 동안 3차례 경고를 보내. 훈련을 중단해라. 보복하겠다. 훈련을 중단해라. 보복하겠다. 마지막 경고다. 훈련을 중단해라. 할 때까지 계속 쐈어. 그래놓고 어떻게 했다?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북한에서 우리 연평도에다가 포를 쏴요. 우리는 NLL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법으로 가면 논쟁을 붙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걔네들만, 그러니까 북한 영토라고 우리는 지금 안 믿는 거야. 그러니 그 바다에다 우리가 포를 쏜 걸 가지고 걔네가 우리 영토를 공격할 수가 없어. 북한이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것 자체는 국제법 위반이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우리 군이 해주를 밀어버려도 되는 상황이었어.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한국을
나왔는데 남자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노래를 부르면 남에게 안 들리잖아. 우리 거 들으라고 문 열고 들어주고 웃고 있어서 막 대전 대세 문단세 판단세 이러면서 막 불렀더니 재밌었어? 나 완전 재밌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네?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나?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이거 다 언론에 나온 얘기야. 신문에 나온 얘기야.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놈 새끼야! 그 국제법상요, 이게 정전협정 이후에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우리 영토를 공격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국제법상 반격을 가해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해주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되는 상황이었어. 2시 반에. 근데 이명박이 어떤 짓을 내렸어요?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서요, 북한으로 전통문을 보내요. 이제 그만하자. 우리 쪽에 2명이 죽고, 민간인 2명이 죽고, 그 다음에 민간인 44명이 영구장애를 입는 피해를 입었고, 연평도 마을이 쑥대밭이 됐는데, 북한에서, 이명박 정부가 그만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래, 우리 쪽에서 전통문을 보내요. 그만하자. 그래갖고 중단된 거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전쟁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동안 연평균 뉴스로 도배를 해. 막 도배를 하는데, 그때 이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장을 불러다 야단을 쳐요. 그게 일주일 반이 됐을 때야. 일주일 반쯤 된 수요일날 막 불러다 욕을 한 거야. 야, 이놈 새끼야, 너 국정원장이 돼가지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도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간파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막 따졌어. 근데 국정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 11월 말쯤이에요. 11월 그 마지막 주중이야. 보고했는데요. 북한 이미 지난 8월에 2010년 8월 달에 첩보 활동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남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면 남한의 영토를 공격하겠다라고 공개적인 선언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당은 뭐? 청와대에 보고를 했어? 그때 청와대가 우리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망치부인 제목을 딱 걸었지. 국정원과 청와대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냐? 국정원은 보고를 했다 그러고 청와대는 이미 8월 달부터 북한이 우리 영토를 공격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해서는 안 되는 해안에다가, 그리고 다 이상한 방식으로 원래 3,000 몇백 발이면 뭐 저기 1분인가 2분 만에 쏠 수 있는 포를 6시간에 나눠 쏘다가 6시간 만에 공격을 30분 동안 막고 막대한 피해를 냈뇨. 갑자기 종전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냐? 청와대에서 펄펄 뛰면서 막 국정원장을 욕을 했어. 쥐 살자고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둥. 당시 언론 보도에 나와.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 그랬더니만 그날 밤 터진 게, 그때 안상수가 인천에 가서, 거기 가서 그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라고 그래. 근데 안상수한테 이게 안상수가 탄피라고 얘기할 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포병으로 전투 시작해갖고 장군 단 사람이야.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 포병 출신 장군이라고. 포병 부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삼성 장군, 별 3개짜리 장군인데, 이 사람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안상수 옆에 서서 그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라고 그러니까, 안상수가 이게 탄피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이 155mm 포라고 얘기를 해. 내가 말이에요. 나는 군대를 못 가봤어. 군대를 정말 가고 싶은데 군대를 못 갔어. 뚱뚱하다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바람에 못 갔는데, 내가 미국 드라마를 보니까 말이에요. 가령 총을 발사하잖아. 총을 발사하면 탄피, 껍데기는 어디로 가냐? 총 뒤쪽으로 빠져요. 그죠? 탄피는 총 뒤쪽으로 빠진다고. 그리고 앞에 있는 화약이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 탄피는 북한의 탄피면, 북한의 155mm 탄피면 북한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야? 북한의 탄피는
북한 쪽에서 쏜 폭탄의 탄피면 북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상식 아니야. 뭐 옆이든 앞이든 좌우지간 총 옆에 떨어지는 게 탄피 아니야. 총 옆에 떨어지는 게 탄피인데 그게 뭐? 북한 탄피? 그걸 포병부대 장군이 서갖고 155mm 포? 지랄 연병이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 뉴스를 도배를 해요. 그 뉴스로 안상수의 보온병을 그걸 도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의혹. 그때 안상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탄피라고 막 그랬잖아. 그럼 사진들 찍으세요 그러면서 내려놔. 근데 그걸 누가 잡느냐. 연합뉴스 기자가 딱 들어갔고 이거는 보온병인데요? 하필 YTN 기자인가 연합뉴스 기자인가가 붙들고 이거는 보온병인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찍어가지고 돌발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거야. 우연일까요? 이명박이 연평도의 공격 가능성을 8월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무시했는지 이용했는지 연평도 앞바다에 그런 무리한 훈련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연평도가 포격을 받았는데 아무 조치 없이 끝냈다. 이게 밝혀졌는데 안상수의 보온병을 이게 보온병이네 이러면서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안상수 보온병으로 이틀 동안 도배를 해. 근데 내가 그때 봤어. 나한테 천안함하고 연평도 때 계속 댓글 걸었던 애들이 열심히 그거 퍼돌리더라고. 천안함하고 연평도로 나한테 계속 쌍욕하고 댓글 걸었던 애들이 안상수 보온병을 열심히 퍼돌리고 있는 거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예. 그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그 보온병으로, 안상수 보온병으로 뭘 덮은 거야? 국정원 보고 뉴스를 덮은 거예요. 뉴스 검색해봐, 시점상. 그때 딱 그렇게 나오지.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연평도 사건을 그렇게 덮고 나서 그 주말에 내가 왜 하필 안상수의 보온병 얘기가 이렇게 돌지?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장군이 포병 출신이라며? 그러자 갑자기 뉴스가 바뀌어. 뭘로? 이너아가씨 남자 주인공 1억 보겠다! 몇 년 전에. 내가 근데 이 안상수 보온병 뉴스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별세계 장군이라며? 그러자 갑자기 뉴스 일면이 도배가 되는 거야. 이너아가씨 남자 주인공이 1억 보겠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1년 전인가? 그걸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뉴스를 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 연평도 뉴스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다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게 뭐냐면 연평도 해전 있던 날 군부대에서 술판. 그러면서 자료화면까지 나와.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이 서가지고 막 회를 먹는 자료화면이 SBS에 나와. 그걸 보면서 또 막 걔네들 천안함 연평도대 나한테 씨발년 개같은 했던 애들이 막 퍼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사를 또 들어가서 읽어봤지. 그랬더니만 서울 서부지역 부대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거 연평도 부대가 아닌데? 서울 서부지역 부대인데 서울 서부지역 부대는 어떤 상황이냐? 서부전선을 책임지는 부대에서 무기를요, 이명박이 YTN 생중계로 그 부대 마크가 찍힌 채로 연평도로 옮기는 거 방송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이동을 할 때 방송으로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부대 이동할 때 군부대 마크 사진으로 찍으면 그거 처벌받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군부대 마크는 이게 어디에 주둔해 있다는 표시기 때문에 그 군부대가 이동하는 거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를 남기면 그거 간첩활동이야. 그런데 그 군사기밀 맞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군사기밀이에요. YTN에서 서울 서부전선에 있는, 서울을 지키는, 북한으로부터 공격받기 가장 위험한 서부전선을 지키고 있는 부대의 무기를 YTN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부대 마크 다 나오게 해서 연평도로 옮겼어. 그래갖고 무기를 다 뺏긴 군인들이 그것도 그때가 연대장인가가 취임 1주년을 맞은 거야.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1주년 기념식인데 연평도 사태가 터져가지고 앉지도 않고 서서 포도 주스에다가 회 한 접시를 먹은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연평 해전이 벌어질 당시에 연평도를 지키는 군부대가 술판을 벌인 것처럼 댓글 작업을 하다 나한테 딱 걸렸잖아. 야, 너는 서부전선에서 무기 다 빼다가 그렇게 빼돌리고 그 서부전선 이 사람들 술도 안 먹고 서가지고 회 한 접시 나눠 먹은 건데 연대장 1주년 기념식이면 내 선배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아스팔트 걸레질하는 걸로 알아. 그죠? 연대장이 1주년 기념식을 하잖아. 외부 손님들 온다고 그 부대 입구에 아스팔트 물걸레질 했다고 내가 들은 것 같거든요? 연대장 1주년 기념식은 아스팔트 물걸레질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야. 그지? 내가 옛날에 우리 예비역 선배들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 지붕에도 왁스칠하고 걸레질하고 왁스칠하고 막 바닥에다가 물걸레질하고 대걸레질을 아스팔트에 한대잖아. 그런 행사를 서서 앉지도 않고 회 한 접시 먹었다고 그걸로 막 도배질하다가 나한테 딱 걸렸지. 그 뒤로 연평도 뉴스는 사라지게 된 거야. 그러자 열받은 놈들이 연평도 북괴갤러리를 만들어갖고 나한테 들이댔다가 이름 바꾸고 개박살이 나고. 오늘 저 국가보안법 이야기에서 줄줄이 엮여나오는 이야기야. 나는요, 국가보안법을 살려둘 거면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야. 박근혜하고 동아일보 대표가 가서 한 일은 해도 되고, 가서 참인간이니 진정한 지도자니 이러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고, 임수경 문익환 목사가 가서 김일성 야단치고 온 건 국가보안법이고, 그건 잘못된 거지. 똑같이 적용을 해서 똑같이 5년형 10년형을 때리던가 아니면 똑같이 무죄를 만들어주던가. 지금 여러분 이미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간첩행위나 이런 걸 하면요,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중잣대를 위해서야. 레드줄리엣님, 세한연우님, 생활의 발견님 감사합니다.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로 몰아버리려고. 여러분, 군산 앞바다의 계안도라는 섬에 살고 있던 그 17살, 13살부터 배 타던 어부들이 북한을 뭘 알아갖고 북한을 찬양했다고 60일씩 50일씩 눈에서 피가 나는 고문을 해갖고 간첩을 만들고 40년을 간첩으로 살게 하냐고. 결국 무죄 판결 나올 때까지 자식들이 죽어가고 자식들이 미치고 외국으로 입양을 가고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가고 그런 짓을 해놓고 그런 짓을 해놓고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정치를 한다고 떠벌리고 다녀?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면 정말 지금 저러면 안 돼요. 독일에서 히틀러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독일 총리 출마하겠다 그래봐. 무슨 일 벌어지나. 독일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히틀러 자식이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경제 발전시켰으니까 내가 이번에 총리 한번 나오겠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사람이 말이에요. 이 죽은 자들의 넋이 분노했어. 여러분, 원혼이란 말 들어봤어요? 나는 개신교 신자지만요, 귀신의 존재를 알아요. 귀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귀신의 존재를 알아. 혼들이 있어. 그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가지 못한 혼들이 세상을 떠돌아요. 그러다 가끔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 눈에 띄는데 그 혼들 중에는 뭐가 있냐? 원혼이 있어요. 원한을 가진 혼이 있는 거야. 생각해봐. 멀쩡한 어부 남편이 어느 날 간첩이 됐어. 그래서 소식이 끊겨갖고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안 나와. 놀래갖고 심장마비 걸려 죽은 아내. 원혼이 되지 않았겠어요? 죄 없는 자기 아들이 간첩 소리를 듣는 것에 열받아서 자결한 아버지. 그 원혼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자기의 금쪽 같은 아들이 간첩이 돼서 십몇 년씩 살고 있는 걸 지켜봐야 돼. 그걸 보면서 죽을 때까지 아들 얼굴 못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 원혼이 되지 않겠어요?
원혼은 있습니다. 그 원혼들이 지금 똘똘 뭉쳤어요. 원혼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자기 아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들이 그 한을 풀질 못하는 거야. 그 한을 풀질 못하는 거야. 내가 귀신을 본 게 언제부터냐면, 귀신을 직접 본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예요. 예.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귀신을 봤고, 그 다음에 꿈을 꾸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때부터야.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에 생전 처음 본 초가집이 나와. 생전 처음 본 초가집이 나오고, 그 초가집이 이상하게 이렇게 그 쌀이문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는 그 집 앞에 냇물이 흘러. 근데 그 초가집에서 초가집이 처음 보는 집인데 너무 선명해. 근데 거기서 강아지 한 마리가,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집을 돌아보다 냇물을 톡 건너서 가. 그걸 봤어. 내 8살 때야. 그러니까 내 나이 8살 때 우리 아빠한테,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생긴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냇물을 건너가는 꿈 꿨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밥 먹다 말고 우시는 거야. 아빠 왜 그래? 했더니 아버지 집이래. 아빠가 옛날에 살던 집이었다는 거야. 아빠가 옛날에 살던 집을 내가 꿈으로 본 거야. 거기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나간 게, 꿈속에 나오는 이 개가요, 저기를 상징한대, 조상.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할머니 제사를 지냈어. 이 개꿈이라는 게요, 조상이 나와서 자손들에게 미칠 악운을 막아주는 게 개꿈이래.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 집에서 이렇게 하얀 강아지가 나와서 길을 떠났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큰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할머니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내가 꿈을 꿨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을 그 다음에는 뭘 봤냐면, 우리 동생이 자꾸만 자기를 누가 쳐다본다는 거야. 우리 동생이 자꾸만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등을 돌리고, 사람 있으면 사람한테 등 돌리고 자는 게 내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더러 등 돌리고 자지 말라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 위치를 바꾸자. 네가 벽 쪽으로 자고 내가 문 쪽으로 잘게. 그것도 싫다는 거야. 자기를 보고 자라고 날 들볶아 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게 또 등 돌리고 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딱 뒤척이면서 눈을 딱 떴는데, 우리 집이 미닫이 문이었어. 미닫이 문이었는데 미닫이 문이 요만큼 열려있고, 사람 몸통만큼 열려있고, 어떤 여자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내려다보는 여자의 얼굴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야. 한문으로 문신이 쫙 새겨져 있어. 그리고 이 앞으로 쫙 그 한자가 이렇게 해독할 수 없는 한자가 하얀 한복에 일자로 쫙 그려져 있는데, 디자인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얀색 한복인데 가운데에 쫙 깜장색 먹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한문을 약간 이렇게 그린 듯한 글자가 이렇게 쫙 새겨져 있는 여자가, 그러니까 얼굴이 누구 닮아? 한혜진 닮았어. 한혜진처럼 예쁜 얼굴인데, 그 얼굴 가운데 쫙 문신이 새겨진 여자가 문을 열고 우리를 쫙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 문만큼 키가 커. 문만큼 키가 큰 여자가 우리를 쫙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우리 동생이 그 여자를 자꾸 보면서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근데 내가 딱 보면서 이렇게 그랬지. 우와, 이쁜데. 그 이제 귀신을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야, 이쁜데 뭘 보냐? 그랬더니만 이게 귀신이 사라진데 어떻게 사라지냐면, 여러분 이웃집 토토로라는 영화 봤어요? 이웃집 토토로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깜장색 정령이 나와. 정령이 나와고 얘들이 갑자기 팍 사라져요. 그 장면 보신 분, 그 영화를 한번 봐봐. 이웃집 토토로에 보면 깜장색 영들이 그 정령들이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팍 사라지거든요? 내가 그걸 봤다니까? 멋있게 우아한 표정으로, 싸늘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쫙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돌아 누우면서 침 닦으면서, 우와, 이쁜데 뭘 보냐?
그랬더니만 퍽 터져버리는 거야. 퍽 터져버리면서 그 점점이 확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 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에 안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 게 그 상체. 내가 이제 아니야.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보는데 그 미닫이 문을 열어놓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미닫이 문을 열어놓고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바로 내 이 책상벽 앞에가 목욕탕이야. 그리고 내 뒤쪽에 이제 현관이 있고 저 방향이 현관이야. 공부를 이렇게 시험 때 항상 금요일 밤 12시가 되면 보이는데 금요일 밤 2시. 금요일 밤 그러니까 그 시험 때 우리가 5일을 시험을 봐요. 토요일이 마지막 6일인가 시험을 보나 하여튼 금요일 밤 2시가 되면 그 꼭 현관문이 열리는 거야. 현관문이 옛날 집은 현관문 열 때 벌컹벌컹 덜컹덜컹 하잖아. 덜컹 그러면서 현관문이 열려. 그래놓고선 이게 꼭 신발을 신고 저벅저벅 마루를 가로질러 갖고 목욕탕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난 처음에 오빠인 줄 알았어. 우리 집에 오빠가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양자로 키운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사고를 계속 친 오빠였어. 어렸을 때 버려진 걸 데려다 키웠더니 그 적응을 못한 거야. 계속 사고를 쳤는데 나 우리 오빠가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난 이제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우리 오빠가 내 말만 들었거든. 술 먹고 밤에 신발 신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열이 받아갖고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이 목욕탕 문을 그래서 딱 불 켜는 소리까지 나.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갖고 불을 탁 켜고 그리고 목욕탕으로 문을 또 덜컹덜컹 열고 들어갔거든. 틀림없이 내가 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냅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목욕탕 문을 열면서 오빠! 문을 딱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야. 아무도 없고. 내가 틀림없이 들었는데 목욕탕 안에 아무도 없고 소리가 틀림없이 현관문도 열리고 목욕탕 문도 열리고 목욕탕 불 켜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없는 거야. 내가 헛걸 봤나? 들어가서 내가 다 목욕탕 안에 다 뒤져봤지. 세탁기 뒤까지 다 봤어. 없는 거야.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너무 무리를 했구나. 잤어. 그게 첫 번째 중간고사인데 그렇게 1학년 때 4번을 봐. 매번 마지막 시험 보기 전날 새벽 2시에 그 일을 겪는 거야. 똑같아. 나중에 이제 확인도 안 해.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3번을 겪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앞뒀던가 막 지나서야 10월 초야. 10월 초에 우리 형부가 목사님인데 그 신학대학원에 옛날에 무당을 하다가 목사님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2년 전부터 밥을 한 끼 먹자고 그러더래. 인사를 하더라는 거야. 얘기할 게 있다고. 이 무당이었는데 무당을 끊고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대학원에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형부더러 자꾸만 얘기를 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야. 처가에 귀신이 있다고. 처가 식구들한테 귀신이 붙었다라면서 자꾸만 우리 형부를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형부가 이제 워낙 좀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야. 피했대. 그러다 그 10월 달엔 굉장히 강렬하게 얘기를 좀 하자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 형부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자는, 쭉 가족들이 둘러앉았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혹시 이상한 거 보는 사람, 이상한 소리나 뭐 그런 거 보는 사람 얘기를 해보래. 그래갖고 내가 귀신은 아니고 내가 이제 시험 공부하다 무리를 하면 딱 5일을 딱 꼴딱꼴딱 세다가 5일 밤 되면 새벽 2시에 늘 듣는 소리가 있다.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 근데 내가 늘 눈을 고개를 숙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갈 때 요 밑에만 본 거야. 가슴 밑으로만. 지나가는 사람의 가슴 밑으로만 봤는데 검정색 옷을 입고 깜장색 신발을 신었는데 발에 때가 꼬질꼬질 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우리 엄마가 이상한데 그러는 거야. 엄마 뭐가 했더니 근데 깜장색 얘기는 안 하고 나는 가슴 밑에를 본다는 얘기를 거기까지 했어. 우리 엄마가 맨날 이제 빨래를 넣을 때 마루에다가 이제 빨래를 넣을 때 항상 누가 담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본다는 거야. 머리가 짧은 사람이 항상 담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본대. 근데 그 사람을 늘 이 위만 보인다는 거야. 엄마는 담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걸 보니까 가슴 위를 보고 나는 가슴 밑을 본 거야. 그래갖고 내가 엄마 옷 색깔이 뭐야?
둘이 동시에 검정색 옷을 입은 누군가를 엄마는 윗부분을 보고 난 아랫부분을 본 거야.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왜 그 귀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찾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과거에 엄마네 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야. 엄마네 집과 관련돼 갖고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거야.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제대로 잘 장례를 치러줬어야 됐는데 그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장례를 그 당시에 엄마의 큰오빠네 하여튼 무슨 엄마의 큰오빠의 첩이 억울한 죽음을 만든 원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그 뒤처리를 제대로 안 해준 거야. 맞아 죽었는데 그 사람의 한을 안 풀어준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우리 가문에 우리 엄마는 외가 쪽에 붙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딱 온 거지. 아니, 그니까, 우리, 그러니까 엄마는 머리 위쪽을 보고 나는 가슴 위쪽을, 그니까, 가슴 위 아래를 본 게 달랐던 거야. 근데, 그걸 이렇게 막 보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면서 엄마가 그때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걸 찾아내.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했는데, 그때 갑자기 내 동생이, 그때 내 동생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목소리가 싹 바뀌어. 약간 교태스러운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엄마, 저 사람한테, 1년에 한 번씩 밥 한 그릇만 떠놓으면 안 돼? 그러는 거야. 우리 동생이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로, 엄마, 우리가, 저 사람한테 일주일에 그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오늘 밥 한 공기만 떠놓자는 거야, 마루에.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동생은 지금도 그 얘기를 무서워하는데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순서가 틀렸어. 막 기도 중에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가.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그 과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약간 교태스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밥 한 그릇만 떠놓자고 그래. 근데 거기서 우리 엄마가 굉장히 강하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집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끊어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엄마가 우리 동생부터 막 기도를 했어. 그리고 문제는 우리 동생이 처음에 남자 목소리를 내기 전에 기절을 하거든. 기절하는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기절을 할 때는요, 뻥 쓰러져요. 뒤로 완전히 몸이 화살처럼 퍽 퍼지는데, 퍽 퍼질 때 얘 머리가 깨질 만한 상황이었어. 근데 우리가 그때 나무 마루였고, 나무 마루에다 방석을 얘가 덮다고 뒤로 빼놨는데 방석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머리가 안 깨졌어. 그리고 깨난 다음에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가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밥 한 공기 떠놓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엄마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내쫓았어. 그러더니만 걔가 불쌍하다고 막 우는 거야 우리 동생이. 그래서 대추나무에 앉아있는데 너무 불쌍하다고 대추나무에 앉아있는데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동생은 그걸 기억을 못해. 남자 목소리 낸 거랑 밥그릇 떠놓자고 얘기한 거랑 대추나무에 있는 거 불쌍하다고 얘기한 건 기억을 못해 다음날. 지금도 기억을 못해. 나는 그걸 정확히 봤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대추나무가 이상한 거야. 딱 봤더니 마치 흙 탄 자리가 없는데 나무가 새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나무 껍데기가 무슨 그을음에 이렇게 그을음에 탄 것처럼 타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무슨 전설을 찾아보니까 대추나무를 집안에 키우지 않는데요. 그 귀신을 탄다고. 그러니까 대추나무가 귀신을 탄다는 얘기가 있어서 집안에 대추나무를 키우지 않는데.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그 대추나무가 타버린 다음에는 그 대추나무가 참 달고 단 대추를 땄던 나무인데 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집을 새로 지었지. 그쵸? 귀신이 많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는 귀신을 쫓은 흔적이겠지. 좌지간 그 미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 다음으로 본 귀신이 언제냐면,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실에 여학생 휴게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정희 대표가 그 여학생 대표자 할 때 그때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여대생 대표자들이 모여갖고 거기서 회의를 했어. MT를 했어. 그리고 이제 거기 여학생 휴게실에서 잠을 자는데 밤새 잠을 못 잤어. 자려고 누우면 벌컥 문을 열고 어떤 놈이 들어오는데 예비군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야. 야상을 입은 남자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 펄떡 일어나면 없고 또 자고 있는데 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잤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 한양대학교 부총리 학생회장이 와가지고 언니 잘 잤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잘 잤어. 손님이니까 잘 잤어. 그랬어. 그랬더니 근데 자꾸만 우리 여학생 휴게실에서 이상한 거 보는 사람들이 있대. 예비군복? 그랬더니만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밤새 그놈이 들어와서 못 잤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학생 휴게실에 그 이제 한양대학교 병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양대 병원에서 버리는 침대들을 갖다가 그 이제 여학생 휴게실에 쫙 놨었어 그때. 근데 이 병원 침대는 전부 다 쇠로 테두리가 돼 있잖아요. 쇠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 그 병원 침대를 쫙 놓고 거기서 여학생들이 그러면 휴게실에 와서 자는 건 누구냐? 보통 생리할 때.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이래서 힘들 때 와서 애들이 자니까 몸이 허약해져 있을 때야. 몸이 극도로 허약해져 있을 때 여학생들이 자고 있으면 그 이제 예비군복을 입은 총각귀신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못 자고 깼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딱 혹시 예비군복? 그랬더니 언니 어떻게 알아요? 그놈이 밤새 들어와서 못 잤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는 이 침대를 없애야 된다. 이 침대 때문에 별로 안 좋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줬었어. 그 다음에 내가 본 거는 뭐 언제였냐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날 그날 아침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날 그날 아침부터 하여튼 이상한 거야. 일이 막 손에 안 잡히고 일이 자꾸만 어긋나. 근데 이게 뭔가 사인이 오는 거야. 아버님이 오늘 돌아가시는구나. 아버님이 오늘 돌아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리고 나서 딱 저녁 때 6시 반에 남편이 전화를 한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책을 완성을 해야 됐어. 책을 타이핑해야 돼. 타이핑이 너무 오타가 많이 나와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진행이. 그 주말까지 내가 원고를 넘겨야 되는데. 그래갖고 막 미치겠는데, 오타가 계속 나면서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거야. 빨리 준비하고 내려가. 빨리 준비하고 내려가.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이번 주 안에 넘겨야 되니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6시 반에 남편 딱 전화를 받는 순간, 아버님 돌아가신대? 그랬더니, 안 좋으시다고 가재는 거야. 그래갖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비행기는 끝났고, 버스가 10시 20분에 있는, 이제 그 야간 우등이 있는 거야. 10시 20분 야간 우등을 끊어놓고, 그걸 이제 탔어요. 탔는데 우리가 11시까지 내가 틀림없이 깨 있었어. 11시까지 틀림없이 깨 있었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 자고 있는데, 나는 창가에 앉아있고, 우리 신랑은 이제 복도 쪽에 앉아있는데, 창가에서 누가 내 팔을 탁탁 건드리는 거야. 창가에서 누가 발을 내 어깨를 탁탁 건드려. 깜짝 놀라고 보니까 창문이야. 이상한데? 그리고 남편을 딱 봤어. 그 남편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깨는 거야. 남편도 누가 여기를 딱딱 건드렸대. 복도 쪽에서.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 내가 봤는데, 누가 어깨를 쳤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시간 봐두자. 시간을 봐두자 그랬어. 11시 20분이야. 근데, 우리가 가면 아마 이렇게 밤을 새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고, 새벽에 이제 1시쯤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밤을 새자 그랬어.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 11시 40분에, 그러니까 누가 이제 손바닥을 딱 치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조용한 여자를 좋아해. 조용하고, 이렇게 차분한 여자를 좋아하시는데, 나는 안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나 때문에 참 괴로워하셨어.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더러 내가 내려가기 전에 늘 전화해서, 아버님! 제가 오늘 내려가는데 아시죠? 저 회 먹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버님이 가갖고 이제 회거리를 잡아다가 배에다 잡아놔. 바닷물에 담가놔. 그러면, 나 오늘 밤에 먹고 싶다고 막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아유, 아가 내일 날 밝으면 먹지. 이제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불 켜놓고 회를
해주셨어. 회를 먹으면서 초고추장도 아버님 해야 맛있다고, 어머님 건 짜다고. 그럼 아버님이 아가 참, 그러면서 이제 그 초고추장까지 해가지고 그 회를 떠주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회 떠달라고 막 조르고 쫓아다닐 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 웃지도 못하고 야단은 쳐야 되는데 막 웃음이 나오는 그 눈빛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었어. 근데 그때 11시 40분에 내가 이제 자고 있는데 누가 이건 다른 사람이 손바닥을 치는데 손바닥을 딱 치는 거야.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손바닥을 딱 쳐. 그리고 눈을 딱 뜨는데 눈을 뜨는 그 찰나에, 눈 깜짝할 그 찰나에 뭐가 보이냐면 아버님이 안방에서 나와서 신발을 신고 그 쌀이문 그 시댁 입구를 나가는, 대문을 입구를 나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시간 봐두자 여보. 그 우리 남편도 갑자기 깼어 그때. 그래서 내가 시간을 딱 보니까 11시 40분이야. 11시 40분 시계를 딱 보고 도착했더니 1시 20분이야. 막 울고불고 막 한참 지나간 다음에 아버님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11시 40분에 돌아가셨대. 근데 11시 40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께서 11시 20분에 나를 그렇게 찾으셨대. 경선이를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경선이를 보고 가야 되는데, 경선이를 보고 가야 되는데, 경선이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그러면서 20분 동안 나를 찾으시다가 11시 40분에 이렇게 눈을 감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날 보고 가신 거죠. 예.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느꼈던 거는 언제였냐면, 내가 누구네 집에 갔어. 누구네 집에 갔는데, 거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그 거실에, 그렇지, 이게 현관이고, 주방이고, 그 다음에 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거실인데, 이 거실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상하게, 소파가 이렇게 있어요. 소파에서 가방을 놓고 내가 식당으로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거야. 어느 위치를 지날 때 몸에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소름 끼치는 위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현관에서부터 일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 창가로 가 있는 거야. 창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위치가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수맥이 흐르나? 수맥이 흐르나? 그러면서 보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한테 혹시 이 아파트인데 혹시 이 아래 위층에 아픈 사람들 많지 않아요? 했더니 맞대는 거야. 이 라인에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암 걸린 사람, 막 갑자기 아픈 사람,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딱 두 집이, 한 집인가 두 집인가 안 아픈데, 한 집은 불심이 깊은 집인데 거실에 달마도가 붙어있는 집이고, 또 한 집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이래요. 근데 그 두 집을 빼놓고 이 라인 다 아프다는 거야. 근데 그 집주인도 남편이 허리가 아파갖고 수술을 했어. 근데도 허리가 안 낫는 거야. 거기다 그 집 애기가 27개월인데 애 크기가 돌쟁이 크기인 거야. 안 커 애가. 근데 애가 말도 못 27개월이면 말도 잘해야 되고 막 제대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 키도 조그맣고 먹지도 않고 계속 아프다는 거야 애기가. 그런 얘기를 딱 한순간 애가 창가에 서서 막 우는 거야. 자지러지게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애기가 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다닥 뛰어갖고 봤어. 그랬더니만 바로 그 거실에서 쫙 어떤 암벽이 보이는데 바로 산 밑에 아파트야. 산 밑에 아파트인데 암산의 돌산 모양이 너무나 험악한 거야. 아주 무서운 악귀의 모습의 얼굴이 보이는 그런 산이 쫙 보이는 거야, 이 집 거실에서. 근데 애가 그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거는 무속의 기운이다. 나는 그 집 남편이 아픈 게, 혹시 집안에 누구 무당이 있냐 물어보려고 했거든. 무속의 기운이 딱 느껴지는 거야. 이거 무당들한테 얘기하면 알아요. 예. 진짜 무속인들은 그걸 느껴. 이건 무속의 기운인 거야. 그래갖고 내가, 여기, 혹시 저 산에 무당들이 왔다 갔다 하냐 그랬어. 밤마다, 이 집에서 보이는 딱 눈높이에, 밤마다 무당들이 구판을 벌인다는 거야.
거기가 굉장히 그 무슨 무당들한테 명당이래요. 그 산이, 돌산이. 그래갖고 그 돌산 밑에 와가지고 밤마다 구슬한대. 매일 밤. 그게 저기 여기서 가까운 산 밑이야. 여기 가까운 산 밑에 아파트인데 거기 부녀회에서 내가 욕먹을까봐 내가 어느 아파트인지 말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 집더러 그랬어. 기독교를 열심히 믿어서 신앙으로 극복을 하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라. 당신들이 믿음을 약간 그게 그 돌산 맥이, 돌산에서 나온 암맥이 이 아파트 밑을 흐르는 거야. 돌산에서 나온 암맥이 아파트 밑을 흐르는 거를 내가 느낀 거예요. 내가 어딜 가면 그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수맥이 흐르거나 이렇게 산 기운이 있거나 이런 데를 가면 딱 느끼거든. 그래 내 친구가 그 무슨 개업을 하는데 딱 갔는데 이 집은 안 된다. 느낌이 딱 오더라니까. 뭐요? 예, 도봉산 아니야. 도봉산 아니고 하여튼 하여튼 가까운 어느 산이야? 자, 이 3,000명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3,000명이 돼야 얘기하는 거야. 좌우지간. 그래서 나 어렸을 때 내가 기도 안 하면 무당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엄마가 열심히 교회 다녀갖고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뭐 귀신은 없다 아까 그런 사람, 귀신이 있어요. 원혼이 있어. 그리고요, 이 귀신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의 특성이 뭐냐면요,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원혼이 아닌 선한 귀신들이 있어. 길을 못 찾는 귀신이 있는데, 갈 길을 못 찾는 귀신들이 있는 거야. 그런 귀신들은 외로움에 있는 귀신들이거든요? 이런 귀신들이 사람한테 붙을 때가 있어. 근데 얘네들은 어떨 때 강해지냐? 두려움을 느끼면 강해져요. 예. 그 두려움을 느끼면 그 귀신이 강해져. 그리고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 귀신이 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귀신을 무찌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깔보는 거예요. 우리 조카도 자꾸만 어떤 시선이 느껴진다는 거야. 어떤 시선이 자꾸 느껴지는 것 때문에 얘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귀신을 극복하는 법을 알려줬거든. 그랬더니만 이제 항상 얘가 혼자 있는 화장실에 늘 와서 자기 쳐다보는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카가 이모한테 배운 대로 변태, 꼭 화장실에서.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화장실에서 지켜보던 눈빛이 느껴지지 않는데, 또 하나는 무섭지, 또 한 시선이 무섭지 그러면서 침대 옆에서 계속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무섭지 막 이렇게 겁을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 무서운데? 그리고 쳐다봤더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그래서 이 귀신을 늘 그 두려운 시선을 극복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귀신을 두려워하면 귀신은 강해져요. 그리고 그 귀신을요, 떠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귀신이 붙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원혼은요, 그 한이 풀리지 않으면 안 돼요. 원혼은 그 한이 풀려야 그 이승을 떠나. 그 원혼은요, 쉽게 떠나질 않아요. 이 원한을 가진 한들은요, 그 억울함이 풀어져야지 가요. 예. 원혼은 달라. 선한 혼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장난치는 혼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겁주기밖에 못하는 애들이야. 근데 원한이 있는 한은 쉽게 가지 않아요. 예, 이 원한이 풀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박정희 전두환 때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잖아요.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고, 박정희 때 죽은 사람이 그게 얼마나 많아. 박정희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 원혼들이 이 전두환하고 박정희 때문에 죽은 원혼들이요, 지금 똘똘 뭉쳤어요. 그 원혼들이요, 똘똘 지금 뭉쳐있어요. 영민아, 김영민, 문 좀 열어줘.
자, 뭘 또 깜짝 놀래고 그래. 문 열어주라고. 예. 오늘은 그래서 진실의 힘 이야기와 원혼 이야기, 혹시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옛날부터 이런 민간신앙이나 무속신앙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들어봤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딱 믿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모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근데 이 원혼 문제는요, 이거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야. 이 전두환이 죗값을 받고 박정희 가문이 죗값을 받아야 그 원한들이 떠나.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거 아마 나처럼 얘기하는 요즘에 용한 무당들은 그렇게들 얘기할걸? 응. 이렇게 좀 이 혼들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이해할걸? 예. 네. 하여튼, 누가 신내림을 받아. 그 나쁜 말이에요. 신내림을 받는 건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거든. 이 귀신은요, 귀신한테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사람은요, 끝이 안 좋아요. 예, 신내림은 귀신 들렸다는 얘기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예, 그 신내렸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신내림이라는 거는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막 알려주는 사람, 진짜 무당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정말로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그 무당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신내림이야. 나는, 그런 신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를 아는 건데, 요거를, 이회수 씨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며, 어떤 명칭이 있어. 그게 이제 우주의 에너지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이라며, 무슨?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하고 교류하는 사람이라면서 이회수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래서 이렇게 이 우주에서 떠도는 메시지를 느낀다고. 채널러. 채널러라는 게 있다며. 근데 나는 그 채널링이 뭔진 몰라. 채널링이 뭔진 모르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굉장히 다이렉트로 어떤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사인을 보내시고 그 다이렉트로 사인을 보내셔서 내가 갖게 된 능력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를 알아보는 능력. 내가 어느 집단에서 어떤 집단에서 거짓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야. 귀신같이?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야. 가령 어떤 애는 자기가 무슨 대학을 다니는데 그 대학을 아니고 다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기 재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장학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 근데 내가 얘는 그 학교 안 다닌다. 딱 보니까 느껴지는 거야. 얘는 그 학교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 막 그 장학위원회에서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안 믿냐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겠냐고 내가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그 학교에 물어봤어. 얘가 다닌다는 학교에 그런 학생 있나요? 없다는 거야. 다들 깜놀했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내가 차에서 내리는데 나를 이렇게 딱 손을 내미는 거야. 자기 손을 붙들고 내리라고. 근데 그 순간 딱 그 손을 내미는데 어떤 느낌이 왔냐면 이 사람은 성범죄를 일으킬 사람이다. 바람을 피우거나 이 집단 내에서 바람을 피우거나 성적인 범죄를 일으킬 사람이다. 그 느낌을 딱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무리의 지도자한테 저 사람을 조심해라. 저 사람이 틀림없이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실제로 그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저질렀어요. 예. 그리고 저는 병원에 들어가 버린 거야. 처벌받을까봐. 성폭행 미수범인데,
정신병원에 딱 들어가갖고 법망을 피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이 부부가 뭐 남편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뭐 아내는 뭐 유명한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왠지 그 부부가 찝찝했어. 그 집에 마침 초대된 김에 가서 서재를 본 거야. 서재를 딱 열었는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쫙 있는 거야.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100몇십만 원짜리잖아요. 그게 서재 쫙 진열되어 있고 아래 위로 그냥 전집들이 쫙쫙 있는 거야. 그 서재를 딱 본 순간 공부하는 사람 서재가 아니구나. 이거 공부하는 사람 서재가 아니구나. 이거는 전시용 서재지 공부하는 서재가 아니라는 걸 딱 알았어. 그리고 내 그 시동생이 사법고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모습은 내가 알아. 근데 딱 나와가지고 가구를 쫙 봤더니 가구가 무슨 앤틱 가구인데 가짜 앤틱이야. 그러니까 이제 3단 서랍처럼 된 건데 가만히 보니까 3단 서랍 모양을 낸 그냥 한 짝의 문을 여는 테이블이야. 내가 그걸 딱 보고서 이 사람들은 전시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실제로 이 사람들 역할이 틀릴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이 어울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랬어. 절대 저 사람들하고 동거래 하지 마라. 절대 이 사람들하고 동거래 하지 마라. 이 사람들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아니나 달라 무슨 선물 옵션인가에 투자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몇십억을 모은 거야. 그래서 그거 몇십억을 어디로 투자하기로 한 전날인가 내가 그걸 알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사기칠 거다. 그래가지고 올스톱 시켜갖고 했잖아.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학교도 다 거짓말이고, 자기네들이 어디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었어. 그런 게,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보는, 능력은,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민함이죠. 근데 이건 한의학적으로 따지면, 심장하고 신장이, 한의학적으로 심장은 불을 관장하고, 몸 안에 열을 관장하고, 신장은 물을 관장하는데, 이게 이제 이 심장과 신장이 조화를 이루어서, 불을 아래로 내리고, 물이 위로 올라가야, 신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럼 사람이 평안해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야. 이 불과 물이 섞이질 않는 거야, 몸 안에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이 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보면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심장이 불 같은 심장을 가져서 계속 열이 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열을 내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미국에서는 뭐 멘탈리스트라고 그래. 뭐 채널러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면 느껴지는 거야. 제가 곧 어떤 문제를 저지를 거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볼 때 그러잖아. 왜 내가 망치 부인이 야 누구야? 그러면서 얘기하면 정확히 잡아내죠. 봤잖아. 내가 그 범인들 잡아내는 거 트위터에서 장난 피는 애들 찝어내는 거 봤지? 응? 트위터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딱 검색하면 그대로 잡히잖아. 내가 채팅하는 애들 야 너 누구지? 그리고 딱 집으면 바로 잡히잖아. 신기하죠? 예. 그게 이제 망탈리스트. 근데 이제 망치 부인이 이거 딱 잡으면 잡히는 게 그런 어떤 예민한 안테나 때문에 그런 거야. 노정현 구글린 진짜 신기했죠? 그거 다 현장에서 경험한 거 아니야, 같이. 그지? 노정현 구글린 되게 신기했잖아. 예. 나 형사가 못 잡는 거 범인 잡을 수 있어. 예. 지난번에 우리 남극곰 이야기. 예. 여러분, 왜 3,000명 안 채우고 그냥 갔어? 예. 벌써 시간이 5시인데요. 남극곰이 폭행을 당했잖아요.